안녕하십니까. 지문 읽어주는 남자의 찡남입니다. 네, 오늘 풀어볼 문제는 지난 수능 화작에 이어서 이번엔 11번부터 15번 문법 문제를 순서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화작에 이어서 문법도 새로운 문제가 많이 나오고 또 어려운 파트의 문법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서 다음 수능에 좋은 결과를 얻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번입니다. 11번 문제가 이번에 이제 신유형으로 나온 문제인데요. 최소 대립상이란 개념을 문법을 공부하는 친구들, 수능을 대비했던 친구들이 과연 몇 명이나 공부를 했을지 모르지만 이런 처음 보는 개념들은 반드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런 설명을 가지고 활용해서 문제를 풀라는 거기 때문에 문법의 공부 범위를 굳이 넓힐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소 대립상이 뭔지 문제를 읽으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대립상이란 하나의 소리로 인해 뜻이 구별되는 짝을 말해요. 가령 최소 대립상 살과 쌀은 시옷과 쌍시옷으로 인해 뜻이 달라지는데 이때 시옷과 쌍시옷은 의문의 자격을 얻게 되죠. 이처럼 최소 대립상을 이용해 의문들을 추출하면 의문 체계를 수립할 수 있어요. 즉 뭐예요? 이거는 의문 하나의 차이로 인해서 뜻이 갈리는 것을 우리가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네요. 이제 고유어들을 모은 A에서 최소 대립상들을 찾아 의문을 추출하고 그 의문들을 B에서 확인해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A에서 최소 대립상을 찾아야 됩니다. 쉬리 보니까 여기 리가 같고 위랑 오랑만 달라서 소리가 구별되고 있네요. 그래서 얘네들이 최소 대립상 첫 번째 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루를 보니까 머루 아와 어 차이로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구실이 보니까 남은 건 구술 구가 같고 실과 슬 이와 의 차이로 뜻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최소 대립상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B에서 이제 전설모음, 후설모음, 평순, 원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이렇게 의문들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 추출된 의문들 중 기억을 확인할 수 있게끔 1번 뭐 2개의 전설모음, 2번 2개의 중모음, 3번 3개의 평순모음, 4번 3개의 고모음, 5번 4개의 후설모음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쌍마다 각각 의문이 있었잖아요. 쉬리는 뭐예요? 위랑 오. 요것들을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위랑 오. 그 다음에 마루머루는 뭐였죠? 마루머루는 아랑어. 아랑어는 세모. 아랑어. 이렇게 치고요. 그 다음에 구실과 구술은 이와 의였죠. 이렇게 해서 하나씩 이제 비교를 하면 됩니다. 1번 2개의 전설모음 2개 딱 2개 맞죠? 2번 2개의 중모음을 봤더니 2개 맞습니다. 3번 3개의 평순모음을 봤더니 하나 둘셋넷 3개가 아니라 4개였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니까 3번이 답이 되는 문제였는데 이 막상 지금 풀 때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지만 이 수능장에서 처음 보는 문제 최소 대립상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구별해야 될지, 어떤 의문을 추출해야 될지 몰랐던 상황에서는 굉장히 수험생들을 당황하게 할 만한 어려운 문제였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 이 보기에 주어진 조건을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파악하면 사실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로 쉽게 풀리는, 쉽지는 않았지만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문제였어요.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지만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머지도 확인해 보면 고모음 3개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4개의 후설모음. 하나, 둘, 셋, 넷. 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11번도 상당히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인데요. 이 최소 대립상을 구별하는 방법, 그리고 묶었어도 이제 의문을 추출해서 비교를 빠르게 하는 방식을 미처 생각해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12번부터 13번. 수능에서 항상 이제 이렇게 주어지고 있죠. 긴 이제 보기를 주어주고 12번, 13번을 연달아 푸는 문제. 원래 보통은 11번, 12번을 이렇게 줬는데 이번에는 살짝 순서를 바꿨네요. 자, 그러면 먼저 12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을 참고할 때 기억부터 디귿과 같이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예를 보기에서 각각 하나씩 찾아 그 순서대로 제시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먼저 기억, 니은, 디귿을 봐야 차이를 고를 수 있겠죠. 자, 여기 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이것과 관련된 것들을, 이러한 차이는 여기 있군요. 즉 이만큼은 적어도 읽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사적 사실이 현대국어에 일관되지 않은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리을로 끝나는 명사 발, 솔, 이틀이, 발가락, 소나무, 이튿날과 같은 합성어들에서는 받침 리을의 모습이 일관되지 않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단어의 옛 모습을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여기서 확인할 것은 무엇이냐? 합성어들에서 받침 리을의 모습이 일관되지 않는다.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뭘 한다? 옛 모습을 확인해 본다 라고 했습니다. 소나무에서는 발가락에서와는 달리 받침 리을이 탈락하였고, 사실 하나죠. 소나무는 리을이 탈락했다. 소나무 리을 탈락. 이튿날에서는 받침이 리을이 아니라 디귿이다. 두 번째, 이튿날은 받침이 리을이 아니라 디귿이다. 모두 리을 받침의 명사가 결합한 합성어인데 왜 이러한 차이를 보인 것인가? 현대 국어에서는 받침 리을이 디귿으로 바뀌거나 명사와 명사가 결합할 때 리을이 탈락하는 규칙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는 현대 국어의 규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설명한 것은 무엇이냐? 1번, 소나무에서는 발가락에서 달리 리을 받침이 탈락한다. 리을 받침이 있던 글자가 명사끼리 합성할 때 리을 받침이 탈락한다. 두 번째, 이튿날에서는 받침 리을이 디귿으로 바뀌었다. 리을 받침 단어가 명사끼리 합성을 할 때 리을이 디귿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발가락처럼 변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로 가볼까요? 첫 번째 뭐였죠? 발. 1번 변함 없음. 2번 리을 탈락. 3번 이게 뭐죠? 이게 기억, 발가락. 이게 뭐죠? 니은, 소나무. 한번 리을이 디귿으로, 이게 디귿, 이튿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잘 짝지어 볼까요? 자, 솔방울. 1번 솔방울 맞나요? 리을이 탈락하지 않았죠? 그래서 얘는 기억이 맞습니다. 무술.
원래는 물이었는데 술이 리을 탈락. 얘도 맞아요. 낫 알. 낫은 근데 원래 디귿이었다가 리을로 바뀐 게 아니어서 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은 탈락. 우리는 리을 받침으로 시작하는 글자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봐야 됩니다. 낫은 디귿 받침이죠. 자, 2번 솔방울 아까 기억 확인했고요. 풀나무 리을 탈락 네 확인했습니다. 2번 이제 섣달은 리을에서 디귿으로 바뀌었다. 맞나요? 디귿. 그래서 2번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럼 쌀가루는 뭐다? 기억. 그래서 사실 답이 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이 나달은 이제 페이크였고요. 섣달은 디귿이 맞지만 솔방울이 틀렸고 푸나무는 니은이었죠. 그래서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건 2번 뿐이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13번입니다.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의 자료를 먼저 보겠습니다. 숟가락은 젓가락과 달길 왜 첫 글자의 받침이 디귿일까? 그것을 이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중세국어에 술 잡아며 저 논나니 술긋 젓가락 끝 물사람 이렇게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의 술과 젓가락 그 예시들을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보기입니다. 그럼 이제 A를 바탕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문제를 보고 오겠습니다. 1번 중서국어의 술과 전은 중세국어의 이틀처럼 자립명사라는 점에서 현대국어의 술과는 차이가 있군. 자, 중세국어의 술과 전은 중세국어의 이틀처럼 자립명사라는 점에서 현대국어에는 술과 차이가 있군. 자, 이틀처럼. 이틀은 여기 나와 있지 않죠. 그럼 A에 나와 있다는 건데 A가 여기 이틀이 자립명사다.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A를 보면 소나무는 중세국어의 명사 소래 나무의 옛말인 나무가 괴롭하고 리을이 탈락한 합성어 소나무로 나타난다. 중세국어에서는 현대국어와 달리 명사와 명사가 괴롭하여 합성어될 때 니은, 디귿, 시옷, 지읒 등으로 시작하는 명사 앞에서 받침 리을이 탈락하는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소래 리을이 탈락하였다. 그래서 솔나무가 소나무가 되었다. 왜냐하면 나무가 니은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리을이 탈락하는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없어졌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소나무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튿날은 중세국어의 자립명사 이틀과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이 자립명사란 무엇인가? 실질 의미를 가지고 단독 사용 가능한 것을 우리가 자립명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의존명사가 있습니다. 의존명사. 이제 쌍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놓는 거예요. 만약에 몰랐다면 항상 관형어가 수식이 필요한 명사입니다. 예로 것, 말이, 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권, 항상 뭐뭐 했던 것, 하지 않을 것, 한 마리, 두 마리, 누구의, 철수의 이런 관형어들이 항상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의존 명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문법을 공부할 때 하나를 몰랐다고 해서 하나만 공부하지 말고 같이 연관된 것까지 한꺼번에 공부를 해야 공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번 술과 저가 의존 자립명사로 쓰였는가 보니까 술하고 저 여기 위에 보시면요
이게 어떻게 이제 의존명사인지 자립명사인지 판단하느냐. 중세국어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아까 의존명사는 뭐라고요? 관용어가 항상 필요하다 그랬는데, 관여가 뭔지, 중세국어에서 뭐였는지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중세국어를 공부한 사람들. 중세국어에는 관용격 조사 시옷이 있습니다. 그것이 안 붙었다는 것을 하면 1번이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을 위해서 수능에서는 이렇게 위에 A 윗부분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발가락은 중세국어에서 대부분 발가락으로 나타난다. 중세국어에서 시옷은 관용격 조사로 사용되었으므로 발가락은 구로 파악된다. 이는 발, 엄지가락과 같은 예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즉 뭐예요? 발은 관용격 조사가 붙었었다. 근데 여기는 뭐예요? 관용격 조사가 안 붙어도 충분히 사용하는 것보다 의존명사가 아니라 자립명사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맞다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었던 선지였습니다. 네, 2번을 볼까요? 2번 중세국어 술과 저의 결합에서 리을이 탈락한 합성어가 현대국어의 수저로 이어졌군. 자, 여기 보시면 이 수저가 있습니다. 수저. 이게 뭐예요? 술과 저를 합친 거죠. 술 플러스 전데 여기 규칙이 있었죠. 현대국어와 달리 명사가 결합하여 합성어가 될 때 니은, 디귿, 시옷, 지읒 등으로 시작하는 명사 앞에서 받침 리을이 탈락하는 규칙이 있었다. 그래서 뭐예요? 여기 지읒으로 시작하니까 리을이 탈락해서 수저가 됐고 이게 현대국어 수저가 됐다 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2번도 맞는 선지가 됩니다. 이렇게 긴 지문이 주어졌다면 긴 지문을 활용하면 충분히 모르는 이제 문법이라도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이 지문에 주어진 문법적 지식이 무엇인지 읽고 확인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3번 보겠습니다. 중세국어 술과 저는 명사를 수식할 때 중세국어의 이틀이나 물과 같이 모두 관용격 조사 시옷이 결합할 수 있었군. 자, 여기를 보시면 시옷과 시옷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은 간단한 문제였죠. 이제 사실 이 문제는 1, 2, 3번은 대부분 안 했고요. 4번과 5번에서 다들 오답과 정답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럼 먼저 4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국어 숫가락이 현대국어에 와서 숫가락으로 적히는 것은 국어의 변환 과정을 고려하는 관점에서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튿날의 경우와 같군. 자, 그럼 이제 아직 안 읽은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4번이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은 중세국어에서 자립명사 이틀과 날 사이의 관용격 조사 시옷이 결합한 이튿날로 많이 나타나는데 이 시옷은 이틀밤, 이틀길에서 시옷과 같은 것이다. 모두 관용격 조사라는 거죠. 중세국어에서 이튿날은 이튿날로도 나타났다. 근대국어로 와서 리을이 탈락한 합성어 이튿날은 굳어지게 되겠다. 옛날에는 디귿 받침이 아니라 시옷 받침이었다는 거죠. 이와 함께 시옷이 관용격 조사의 기능을 잃어가고 받침 시옷과 디귿의 발음이 구분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이 시옷이 디귿과 발음이 이제 구분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글 맞춤법에서는 이튿날의 표기에 관련하여 끝소리가 리을인 말과 딴말이 어울릴 적에 리을 소리가 디귿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튿날로 적도록 했다. 그래서 시옷이 아니라 디귿으로 적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디귿은 리을이 변한 것으로 설명되지 않으므로 중세국어의 무사람에서 온 무사람처럼 시옷으로 적는 것이 국어의 변환 과정을 고려한 관점에서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자, 이 말이 이 말이 힌트인데요. 이 무사람이 된 게 국어의 변환 과정을 고려한 과정, 즉 리을 탈락, 시옷 남음. 이게 뭐예요? 국어의 변환 과정을 고려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튿날의 경우는 뭐다? 시옷이 다시 즉 리을이 디귿으로 바뀐 것은 국어의 변환 과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아냈어야 돼요. 여기에 숨겨져 있는 사실이에요. 리을에서 시옷으로 바뀐 거는 국어의 변환 과정을 고려한 관점에 부합한다. 하지만 뭐예요? 리을에서 디귿으로 바뀐 것은 국어의 변환 과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이 글의 설명입니다. 즉 여기도 뭐예요? 숟가락이 다시 숟가락이 되었다. 즉 리을에서 디귿으로 바뀐 과정이 같기 때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문제입니다. 여기를 읽고 이것까지 추론해내야 되는, 이건 마치 비문학 문제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는데요. 4번 선지를 정확히 이제 체크해서 맞는지 틀리는지 구분을 해냈다. 그럼 사실 문법을 잘한 게 아니라 비문학을 잘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선지였습니다. 그럼 이제 5번이 이제 정답인데요. 5번은 하고요. 그럼 5번이 왜 틀렸나 보겠습니다. 현대국어 숟가락과 무사람은 첫 글자 받침이 다른 이유. 자, 이제 디귿과 시옷으로 다르죠. 중세국어 숫과 무시 현대국어로 보면서 리을이 탈락한 후 남은 시옷의 발음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아까 뭐라 그랬죠? 시옷과 디귿의 발음은 구분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발음이 다를 리가 없죠. 그래서 5번이 틀렸다고 쉽게, 사실 답은 근거를 보면 고를 수가 있었는데, 이 4번 1, 2, 3번 하다가 이제 4번에서 지쳐버린 거죠. 학생들이 4번에서 지쳐버려가지고 결국 5번까지 가지 못하고 이제 이제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오답을 많이 골랐던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것도 문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거의 비문학적, 지문에서 사실을 파악하는 비문학 같은 문법 문제였다. 그래서 항상 두 문제짜리 연계되는 문제는 문법 문제라기보다는 비문학적 관점에서 사실과 문제의 지문과 선지가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 그걸 따지는 문제로 조금씩 더 바뀌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두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14번으로 가겠습니다. 보기 A부터 C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바로 아는 문장, 안긴 문장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안긴 문장, 아는 문장 잘 공부하고 있나요? 수능에서 항상 단골 어렵게 나오면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기회에 꼭 제대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1번을 보겠습니다. 1번 A의 삼았다는 주어 이외에도 두 개의 문장 성분을 필수로 요구하는군. 이건 뭐예요? 세 자리 서술어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세 자리 서술어는 서술어를 제외한 주어, 목적어, 부사어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갔느냐를 판단하는 문제로, 갑자기 안긴 문장, 아는 문장 문제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서술어 문제로 바뀌었다. 그래서 삼았다를 제거해보면 위기를 목적어 확인할 수 있죠. 그는 주어, 이 친구가 부사어, 즉 그래서
세 자리 서술어가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 자리 서술어 하면 뭐가 떠올려야 된다? 필수 부사어 쪽이 떠오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사어가 꼭 필요한 서술어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같이 목적어도 동반하기 때문에 세 자리 서술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 서술어는 무엇이냐? 두 자리 서술어는 무엇이냐? 세 자리 서술어는 무엇이냐? 필수 부사어는 무엇인가? 이 문제를 다시 풀면서 정리해야 될 것들이죠.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필수 부사어. 이것들을 같이 정리하는 것이 이번 문제에선 좋습니다. 그럼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위에 바다가와 눈이는 각각 다른 서술어의 주어이군 이라고 했습니다. B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가 눈이 부시게 파랗다. 자, 바다가는 뭐죠? 파랗다가 서술어죠. 그럼 눈이 부시다는 뭐예요? 눈이 부시다. 부시다가 서술어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걸 우리가 안긴 문장, 이 바깥에 있는 문장을 우리가 안은 문장이라고, 문장을 안았다 해서 안은 문장, 안겼다 그래서 안긴 문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이 안긴 문장이 부사절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 용언을 수식하는 거, 서술어를 수식하는 건 뭐였죠? 부사였죠. 그렇기 때문에 부사절의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딱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3번 C의 별을은 안긴 문장의 목적어이면서 아는 문장의 목적어이다. 동주는 반짝이는 별을 응시했다. 자, 이 반짝이는이 별을 수식하고 있는데 분명히 여기도 안긴 문장이, 이 안긴 문장의 관형절, 관형어 역할을 하는 안긴 문장을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있는 수식하는 명사와 이 안긴 문장의 주어가 항상 같기 때문에 대부분 생략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동주는 별이 반짝이는 별을 응시했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문장을. 여기서 안긴 문장이 별이 반짝이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뒤에 이 별이랑 이 주어 별이랑 중복되니까 안긴 문장의 주어를 생략합니다. 중복이 되면 안긴 문장의 주어를 생략하고 반짝이다에 이제 수식어 는만 붙여서 관형절로 만든 거죠.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절이 안긴 문장이 된 겁니다. 그럼 여기 보면 별을은 안긴 문장의 목적어이면서 아는 문장의 목적어이다. 여기는 맞아요. 아는 문장의 목적어는 맞는데 안긴 문장에 뭐가 틀렸다? 목적어가 아니라 별은 주어죠. 이 을만 보고 사람들이 이제 학생들이 목적어다 라고 판단을 했지만 그건 틀린 판단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안긴 문장에서는 별이 뭐였다? 주어였기 때문에 안긴 문장에서는 주어라고 했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안긴 문장과 아는 문장이 정확히 무엇인가? 그리고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로 각각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어야 하는 난이도를 갖춘 문법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의 문제와는 전혀 다르게 이번엔 진짜로 문법적 지식이 확실히 있는가 없는가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인 안긴 문장, 아는 문장이었기 때문에 또 여기서 멘탈 한 번 더 흔들었었죠. 그리고 뒤에 이제 하이라이트가 또 있죠. 15번. 네, 마지막에 이제 4번, 5번 보고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조은과 C의 반짝이는 안긴 문장의 서술어이군. 근데 대부분 이 C를 하기는 했어요. 얼핏 보니까 이게 별이 반짝이다. 이거는 많이 떠올렸어요. 그래서 다시 3번을 틀렸다고 3번을 정답으로 한 친구들이 꽤 많았는데, 이거를 못하고 4번으로 가보니까 이 조은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학생들이 많았던 거예요. 이 관형절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얘도 보면 누구를 수식하고 있죠? 이 기회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분명 관형절인 건 알아요. 그럼 뭐냐? 그러면 얘를 붙여줘야죠. 기회를. 기회가 좋다. 이게 안긴 문장이었던 겁니다. 이 기회가 좋다라는 안긴 문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좋다가 서술어인 것을 판단을 못해서 대부분 틀린 친구들은 4번을 찍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맞아요. 5번. B의 눈이 부시게와 C의 반짝이는 수식의 기능을 한다. 눈이 부시게는 아까 뭐라 그랬죠? 파랗다라는 이제 서술어를 수식하고 있고요. 반짝이는 별이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하는 역할 기능이 맞죠. 네, 14번은 안긴 문장, 아는 문장, 그리고 부사, 필수 부사어, 세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 한 자리 서술어까지 다양한 개념들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네, 마지막 1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입니다. 보기를 활용하여 국어사전을 만드는 활동을 하였다. 표제어 A와 예문 BC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자, A를 보니까 밭개와 밭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또 많이 어려워했던 이유가 표제어와 부사어의 활용에 대해서 공부가 충분히 되지 않아서 밭투랑 밭개랑 무슨 차이냐 이렇게 이제 곤란을 겪었던 친구들이 많았는데요. 이 밭투와 밭개, 이 개로 끝나는 것은 말이죠. 형용사의 부사형이다 라는 사실을 많은 친구들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밭개를 고르고만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사형은 표제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밭개는 뭐예요? 이 밭다에, 여기 밭다 있죠? 밭다의 부사형 밭개가 된 것이다 라는 걸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 2, 3번을 찍었던 슬픈 소식. 이번엔 알아둬야겠죠? 뭐뭐하게, 맛있게, 빠르게, 늦게, 이런 것들은 뭐다? 형용사의 부사형 활용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두시고 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4번, 5번 중에 골랐어야 되는데 4번, 5번을 보니까 C는 공짜로 줬어요. 무조건 기억이래요. 받기. 사실 여기서부터는 쉬워요. 왜냐면 이제 C를 보면 약속을 너무 밖에 잡았다. 시간이나 공간이 더불어 몹시 가깝다. 여기 나머지는 시간 개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기억의 C는 무조건 기억이다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럼 이제 디귿 리을만 남았습니다. 비읍. 두 대상이나 물체 사이가 썩 가깝게. 근데 이제 디귿을 보면 시간이 더 필요한데 제출 기한은 너무 바투 잡았다. 즉 뭐예요? 여기는 시간 개념이라는 거죠. 디귿은 여기로 가야 된다
그래서 뭐예요? 어머니는 아들에게 바투 다가가 두 손을 움켜쥐었다. 바투 다가가. 두 대상. 어머니와 아들. 거리가 썩 가까워졌다. 해서 릴이 비읍에 들어가야 된다. 해서 5번이 정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번 수능의 문법 문제는 상당히 신개념 문제들이 많이 나왔고요. 특히 평소에 잘 공부를 하지 않는 부분을 낸 문제까지 아주 다채로운 문제로 구성된 문법 문제였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너무 어려워서 멘탈이 나갔는데 11번부터 15번부터 한 번 더 멘탈을 터뜨렸던 정말 잔인한 시험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문법 문제 사실 그런데 이번 시험이 이제 결과 발표가 났습니다. 84점이 1등급으로 나왔는데요. 문법 문제 2개 틀렸다고 해서 1등급에 지장을 주었는가? 31번 틀렸다고 해서 1등급에 지장을 주었는가? 16점이라는 점수는 2점짜리 8개를 틀려야 나오는 점수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있었다면 수학은 과감하게 넘어가는데 여러분들 국어는 왜 잘 넘어가지 않는 거죠? 국어는 뭔가 읽으면 풀릴 것 같은 그 느낌, 이번 시험을 통해서 그 느낌을 좀 버리시고 수학처럼 과감하게 포기할 땐 포기하고 다시 와서 풀 수 있는 그런 시험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이번 수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번 문법 풀이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비문학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